새하얀 웨딩드레스는 강서윤의 깡마른 몸에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마치 주인을 잘못 찾은 유령처럼 화려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짙게 배어 나왔다. 결혼식장은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축복 대신 노골적인 동정과 은밀한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웅장한 오르간 연주 속에서도 날카로운 파편처럼 서윤의 귓가에 밝혔다. 저 여자 JW 그룹의 외동딸이라던데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더니 결국 이렇게 팔려가는구나. 상대는 태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지만 식물인간 신세나 마찬가지잖나. 이건 결혼이 아니라 두 망가진 가문의 추악한 거래일 뿐이다. 강서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실없는 웃음을 흘렸다. 때때로 아이처럼 드레스 자락의 레이스를 만지작거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완벽한 미치광이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새어머니 최은숙 여사가 우아하지만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연신 서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윤아, 착하지. 조금만 더 버티면 다 끝난단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윤의 팔을 붙잡은 소나기의 힘은 그녀의 본심을 드러내듯 차갑고 단단했다. 의부속바인 강민혁은 한 걸음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서윤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을 치워주는 하찮은 도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면 JW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리고 저 성가신 여동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온몸에 희열이 흘렀다. 그는 일부러 하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최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서윤이가 시집을 가니 다행입니다. 태화그룹의 한태준 군이 비록 몸은 불편해도 서윤이를 잘 보살펴 주겠죠. 그의 위선적인 말에 주변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신랑. 한태준은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은 마네킹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뒤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간호사가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때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며 냉혹한 카리스마로 경쟁자들을 압도했던 남자의 현재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태화그룹의 회장 내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는 그의 남은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한 무대였다. 주례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침잠했다. 겉으로는 미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하객 하나하나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최은숙과 강민혁의 탐욕스러운 미소, 자신을 동정하면서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자들의 위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무관심한 방관자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되갚아주기 위함이었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최은숙과 강민혁은 교묘하게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이 지옥 같은 결혼을 성사시켰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을 식물인간 사위에게 보내버림으로써 JW 그룹에 대한 서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동시에 태화그룹의 막대한 자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들은 서윤을 태화그룹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가두고 평생을 감시하며 살게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강서윤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 스스로 미친 척했을 뿐이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신부 강서윤 양은 신랑 한태준 군을 남편으로 맞아 주례사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다. 최은숙이 서윤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다. 서윤은 그제야 정신이 든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주례사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네. 좋아요, 인형이랑 결혼하는 거죠. 재밌겠다. 그 모습에 식장하는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 이내 당황한 웃음과 안타까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민혁은 얼굴이 굳었지만 최은숙은 오히려 슬픈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하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반지 교환 순서는 생략되었다. 의식이 없는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슬픈 결혼식은 막을 내렸다. 식이 끝나자마자 서윤은 하객들에게 인사할 틈도 없이 최은숙과 강민혁의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윤을 한태준이 머무는 외딴 별장으로 보내기 위해 서둘렀다. 차에 오르기 전 최은숙은 서윤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지내. 내 남편 잘 돌보는 척하면서 만약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네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들키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릴 테니 알겠니? 내 착한 딸. 서윤은 여전히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사용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결혼식장과 달리 이곳은 숨막히는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별장은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에는 한태준을 돌보는 간호사와 최소한의 관리인뿐이었다. 이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서윤과 태준을 함께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다. 간호사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한태준을 침실로 옮기고 그의 몸에 연결된 각종 장비들을 확인했다. 사모님, 회장님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 벨을 눌러주세요. 간호사는 서윤을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을 환자를 돌보는 또 다른 환자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간호사가 방을 나가고 마침내 거대한 침실에 서윤과 한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아이 같은 순진함, 공허한 눈빛, 실없는 웃음이 거짓말처럼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강인한 의지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방안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찾기 위함이었다. 천장의 모서리, 액자 뒤, 스탠드 조명 아래까지. 다행히 최은숙과 강민혁은 그녀가 완벽하게 미쳤다고 확신했는지 그런 것까지 설치해 두지는 않은 듯했다. 안심한 그녀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드레스가
바닥에 스르륵 흘러내리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 깡마른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단단한 결의가 숨쉬고 있었다. 서유는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위에는 한태준이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서유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남자. 냉혹하고 무자비한 승부사로 알려졌던 남자. 그런 그가 지금은 자신의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사고 역시 너무나 석연찮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태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당신이나 나나 처지가 참 비슷하네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장난 인형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을 이용해서 태화그룹을 삼키고 나를 이용해서 JW 그룹을 차지하고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축하고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피부, 굳게 닫힌 입술, 미동 없는 속눈썹. 그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스치듯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고 당신도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는 그들의 장기말이 아니라 이 판을 뒤엎을 조커가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힘을 내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진심을 어쩌면 영원히 듣지 못할지도 모를 그에게 고백했.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수를 향한 결의를 다지며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서윤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졌.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눈이었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지 않았. 혼란스럽거나 몽롱하지도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듯 정확하게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명료함과 날카로운 지성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서윤의 심장이 거세게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첫날 밤 식물인간 남편이 갑자기 깨어났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했다. 강서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침대 위에 남자를 응시했다. 지난 1년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한태준의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놀라움이나 혼란이 아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서윤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었다. 탐색이자 질문이었고 동시에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며 갈비뼈를 세차게 두드렸다.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킨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녀의 본능은 이성과 감정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다시 초점 없는 눈빛의 미치광이로 돌아왔다. 입가에는 바보 같은 미소를 걸고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와, 인형이 눈을 떴다. 내 말을 알아들은 거야. 신기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고 과장되게 방안을 울렸다. 혹시라도 복도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었다. 그녀는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며 침대로 다가갔다. 이제 나랑 놀아줄 거지. 우리 무슨 놀이 할까? 한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봐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유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기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면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의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인형에게 말을 걸듯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천진난만하지 않았다. 여기엔 감시 카메라도 도청 장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들어오자마자 확인했거든. 하지만 밖에는 저들의 귀와 눈이 널려 있겠지. 당신, 정말로 깨어난 거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연기를 해야 해. 그녀의 말은 한태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한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것은 긍정의 신호였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인 그의 신체 부위는 눈꺼풀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하고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잠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는 혼수 상태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의사들의 절망적인 진단, 태화 그룹의 이사들이 나누는 탐욕스러운 대화,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향해 말을 걸던 이 여자의 목소리까지도.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긴장을 셔누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강서윤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JW 그룹의 딸이지.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법적 아내이기도 하고 저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당신 옆에 감시역 겸수감자로 붙여놓은 거고 최은숙과 강민혁, 내 새어머니와 의부소빠가 꾸민 짓이야. 아마 당신 사고의 배후에도 그들이나 혹은 그들과 손을 잡은 누군가가 있겠지.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수식어 없이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지금은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위로할 때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야 할 때였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한태준은 다시 한번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움직이려 애썼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근육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말은 입술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서유는 그의 입모양을 보고서야 겨우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윤, 이사,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윤 이사, 태화그룹의 원로 이사이자 한태준의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 배신자가 강민혁. 최은숙과 손을 잡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였다. 두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야욕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한태준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태화그룹의 구심점을 없애고 서윤을 정신병자로 몰아 JW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함께 가둠으로써 외부의 의심을 피하고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만약 한태준이 정말로 깨어나지 못했거나 강서윤이 정말로 미쳐버렸다면 말이다. 알아들었어. 서윤이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방안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배회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 당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그들은 두 번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테고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겠지. 나는 계속 미친 여자 행세를 할 거야. 그게 현재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자 저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니까. 한태준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서윤의 제안을, 아니, 그녀가 내린 결론을 곱씹는 듯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입술을 움직여 소리 없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계획은 그는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역시 한태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남자. 서윤은 그와 자신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싸움터에 마침내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생긴 것이다. 우선 당신의 몸부터 회복해야 해. 간호사가 주는 약, 음식, 모든 걸 의심해야 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리고 우리는 정보를 모아야 해. 윤희사와 최은숙, 강민혁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 그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해. 나는 미친 척 연기하며 이 집 안과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 관계를 이용해서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정보를 캐낼 거야.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한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알리바이가 되어줘야 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사람들은 정신 나간 여자가 식물인간 남편 곁에서 벌이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당신의 침묵이 나의 방패가 되는 셈이야.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서로의 아버지는 평생의 경쟁자였고 그들 역시 언젠가는 경영권을 두고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공동의 적 앞에서 과거의 경쟁 구도는 무의미했다.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태준은 서윤의 계획을 듣고 난 후 처음으로 눈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움직였다. 그는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예상 밖의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순식간에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문으로 달려가 활짝 열었다. 약 맛있어. 나도 주면 안 돼.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간호사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한태준의 침대로 다가가 익숙하게 링거에 약물을 주입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어깨 너머로 유심히 지켜보았다. 약병에 적힌 성분, 용량, 그리고 간호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정보가 사진처럼 기록되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둘만 남게 되자 서윤은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한태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방금 들어온 약, 진정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당신의 뇌 활동을 억제하고 계속 잠든 상태로 만들기 위한 약이야. 그들은 당신이 깨어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싶어 하는군. 절대로 저 약이 몸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 한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몸에 독이 주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입모양으로 물었다. 어떻게?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 작은 화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방법은 있어. 매일 밤 내가 당신의 충실한 아내가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서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거나 값비싼 가구에 그림을 그리거나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헤매는 미친 여자였다. 간호사와 관리인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한태준은 그저 숨만 쉬는 식물인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들의 진짜 역할이 시작되었다. 서윤은 간호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링거의 바늘을 빼내 약물이 화분 흙으로 스며들게 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영양제를 한태준에게 투여했다. 한태준은 서윤의 도움을 받아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팔에 힘을 주는 연습까지. 그 과정은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더뎠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들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은 낮 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보고했고 한태준은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지시했다. 그의 두뇌는 여전히 태화 그룹을 호령하던 시절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미친 아내와 식물인간 남편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적들의 심장부에서 가장 안전한 위장 아래 조용하고 은밀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강서윤과 한태준의 기묘한 이중 생활은 점차 그들만의 규칙과 리듬을 찾아갔다. 낮 동안 별장은 고요한 정신병동과도 같았다. 서윤은 정원을 하염없이 배회하며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걸거나 값비싼 그림 위에 크레용으로 덧칠을 하며 간호사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의 광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제 별장 안에 그 누구도 그녀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예측 불가능하고 귀찮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변했다. 서윤은 낮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한태준에게 보고했다. 간호사들끼리 나누는 사소한 대화, 관리인의 통화 내용, 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종류와 시간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고 기억했다. 한태준은 매일 밤 링거에서 빼돌린 영양제와 서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여 간단한 단어를 쓰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의 재활은 기적에 가까웠지만 그 기적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한태준은 평소보다 더 강한 의지로 서윤의 손바닥 위에 글씨를 썼다. 이제 움직일 때다. 그의 단어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 서윤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적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들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감옥 같은 별장을 벗어나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균열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오만하고 성급하며 가장 약한 고리인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의 서재에 들어가야 해. 한태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다. 계약서, 녹음 파일, 뭐든. 그의 서재는 JW 그룹 본사가 아닌 강씨 일가의 본가에 있었다. 그곳은 강민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그곳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다. 서윤은 며칠을 고민했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광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했다. 그녀는 식기를 집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간호사와 관리인들은 그녀를 제압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보고를 받은 최은숙은 골치가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신 나간 딸을 본가로 불러들여 그녀가 얼마나 순종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다. 또한 한태준의 상태를 감시하는 간호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수도 있었다. 결국 최은숙은 서윤의 귀가를 허락했다. 단 하루라는 조건과 한태준을 돌보는 간호사가 동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것은 서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창밖을 향해 의미 없는 손짓을 해댔다.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린 간호사와 운전기사는 그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서윤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넘어갈 듯 캑캑거렸다. 차가 급정거했고 놀란 운전기사와 간호사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사이 서윤은 미리 계산해둔 동선에 따라 차문을 열고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물물줘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혼란을 틈타 선불폰과 충전기를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모든 것은 단 1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차로 끌려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물병 하나가 들려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앞으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작은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본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아버지의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은숙은 가식적인 미소로 그녀를 맞았고 강민혁은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오, 우리 말썽쟁이 공주님이 돌아오셨네. 그 지긋지긋한 식물인간 남편은 잘 있고 그의 비아냥에 서윤은 바보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응, 태준 씨는 인형이야. 말도 잘 듣고 착해. 그 대답에 강민혁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그녀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서윤은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유품을 망가뜨리는 척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집안의 구조, 새로 설치된 보안 장치의 위치, 하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광기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감시는 점점 더 허술해졌다. 마침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서유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부러 와인잔을 엎질러 최은숙의 드레스를 적셨다. 최은숙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강민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인들을 다그쳤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식탁에 쏠린 그 순간 서유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2층으로 향했다. 강민혁의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서유는 이미 그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비상 열쇠를 서재 옆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 액자 뒤에 숨겨두곤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 그녀가 우연히 발견했던 비밀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열쇠를 찾아 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은 그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듯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했다. 서유는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그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연결했다. 해킹 프로그램이 그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그녀는 서재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책상 위에는 태화그룹 관련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금고도 보였다. 금고를 열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고 모델과 제조사를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유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듯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크리스털 지구본을 집어들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민혁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쳤다. 서유는 그를 보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지구본을 흔들었다. 오빠, 이거 예쁘다. 반짝반짝해. 나 이거 가질래. 강민혁은 그녀의 손에 들린 지구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러 왔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반짝이는 물건에 이끌린 정신 나간 동생의 하찮은 행동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당장 내려놔.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가 윽박지르자 서유는 놀란 척 손에서 지구본을 놓쳐버렸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털 지구본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서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소동 덕분에 서유는 무사히 서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강민혁은 부서진 지구본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느라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을 정신도 없었다. 그날 밤 서유는 예정보다 일찍 별장으로 돌려보내졌다. 최은숙과 강민혁은 두 번 다시 그녀를 본가에 들이지 않겠다고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 서윤의 방문은 그저 골치 아픈 해프닝일 뿐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빼내왔고 동시에 자신의 관기를 더욱 확고하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별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한태준에게 USB와 선불폰을 건넸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당신 차례야. 그날 밤 한태준은 온 힘을 다해 떨리는 손으로 선불폰의 버튼을 눌렀다. 그는 수많은 번호 중 단 하나의 번호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하지만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유일한 충신, 김 비서의 번호였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익숙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한태준은 말은 입술을 적시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김비서, 나다.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격한 감정의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균열이 마침내 만들어졌다. 수화기 너머의 흐느낌은 짧고 굵게 끝났다. 김비서는 프로였다. 그는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1년 전 폭군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던 상사에게 보고하듯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당장. 그의 말은 다급했지만 한태준은 힘겹게 그의 말을 끊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내 말만 들어라. 그는 자신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럴 힘도 없었다. 오직 김비서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믿을 뿐이었다. 한태준은 USB에 담긴 파일의 암호 체계와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든 통신은 이 선불폰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생존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한태준은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년 만에 내뱉은 몇 마디 말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킨 듯했다. 강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이미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거대한 반격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김비서로부터 짧은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암호 해독 중, 의미 불명의 자금 흐름 발견, 유령 회사 몇 개의 실체 확인. 그것들은 모두 강민혁과 윤 이사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복잡한 장막의 조각들이었다. 한태준은 서윤이 읽어주는 메시지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서울의 금융가를 휘젓고 다니며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두 회사의 교차점을 찾아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뒤져. 그러던 어느 날 김비서로부터 결정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5년 전 중단된 태화그룹의 기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강민혁이 빼돌린 자금의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에 폐기된 연구 자료를 사들이는데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주는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그것은 한태준의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였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좌초되었던 비운의 프로젝트였다. 당시 기술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그 잠재적 가치는 태화그룹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났다. 그들이 그걸 노리고 있었군. 한태준이 짖씹듯 말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숨겨진 가치를 알아챘고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윤 이사는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리고 강민혁과 최은숙은 JW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그 야망을 실현시켜줄 파트너였던 셈이다. 그들은 한태준이 사라지면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는
한태준의 아버지가 오직 그에게만 물려준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날 오후 별장의 고요함이 깨졌다. 최은숙이 예고도 없이 윤이사와 함께 별장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 불쌍한 딸이 잘 지내는지, 사위는 어떤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윤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인자했지만 그 눈빛은 감시자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윤이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사모님, 한 회장님은 태화그룹의 기둥이신데 저희가 마땅히 보살펴야지요. 두 사람의 위선적인 대화는 서윤의 귀에 역겹게 밝혔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지만 이내 완벽한 미치광이로 돌아왔다. 그녀는 맨발로 정원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달려와 최은숙의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엄마, 엄마 왔다. 나 보러 온 거야. 그녀는 일부러 손에 묻은 흙을 최은숙의 값비싼 명품 드레스에 잔뜩 묻혔다. 최은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녀는 윤희사를 의식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딸 보러 왔지. 그만하고 어서 손부터 씻으렴.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는 동안 서윤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손님이다. 손님, 태준 씨한테 손님 왔다고 알려줘야지. 그녀는 그들을 침실로 안내했다. 침실 문이 열리고 한태준의 미동 없는 모습이 보이자 최은숙과 윤희사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만족감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안심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한태준의 상태에 대해 기계적으로 보고하는 동안 서윤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인형놀이를 하는 척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침내 두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은숙은 목소리를 낮춰 윤이사에게 물었다. 일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강민혁 그 멍청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윤이사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자료는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데이터만 손에 넣으면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차지가 됩니다. 한태준이 저 상태로 있는 한 그 데이터는 영원히 잠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서윤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입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김비서의 메시지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들어야만 했다. 서윤은 갑자기 인형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숨바꼭질이다. 나 찾아봐라. 그녀의 돌발 행동에 최은숙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강서윤, 당장 나오지 못해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윤희사는 오히려 그런 서윤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아이가 잠시 놀고 싶어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나 마저 하시지요. 그의 오만함이 서윤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서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 가구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겼다.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서윤은 웅크린 채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최은숙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다음 주 이사회에서
한태준의 법적 후견인 자격을 강서윤에게서 박탈하고 태화그룹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의 모든 의료 기록과 유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그가 어딘가에 핵심 데이터를 남겨뒀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니까요. 그들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다. 서윤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고 한태준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요양시설 같은 곳으로 옮겨 그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서윤은 이 별장에도 머물 명분이 사라지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다른 곳에 감금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다.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침실을 나갔다. 그들이 완전히 별장을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윤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광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다가가 방금 들은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달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동안 한태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과거의 그림자였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체가 마침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다음 주 이사회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태화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타원형의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윤 이사와 그의 옆자리를 차지한 강민혁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한태준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태화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결정하는 의식이나 다름없었다. 윤 이사는 슬픔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을 능숙하게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참으로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한태준 회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준비한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를 화면에 띄우며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뇌 활동의 비가역적 손상, 회복 가능성의 부재, 지속적인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는 결론. 강민혁은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탐욕이 이글거렸다. 그는 윤 이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피해자의 가족 대표라도 되는 양해 통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매제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는 태준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태화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그의 법적 후견인 자리를 제 정신 나간 여동생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주장은 교묘했다. 겉으로는 한태준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강서윤의 유일한 법적 권리를 빼앗아 한태준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이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미 윤 이사와 강민혁에게 포섭된 상태였거나 거대한 흐름에 저항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모든 것이 윤희사와 강민혁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안건을 상정하고 형식적인 투표를 거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터였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강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장신구도 걸치지 않은 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늘 보이던 바보 같은 웃음도 공허한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워버린 듯한 무표정. 그 기묘한 분위기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누가 저 여자를 들여보낸 거야. 강민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서윤은 그들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로 다가가 마치 신기한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아이처럼 테이블 중앙에 놓인 크리스털 명패를 만지작거렸다. 우와, 예쁘다. 반짝반짝하네. 우리 태준 씨 방에도 이런 거 하나 놔줘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회의실에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윤 이사는 혀를 차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이보게들, 어서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게. 여긴 사모님께서 계실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경호원들의 손길을 피해 테이블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저씨도 나쁜 사람. 모두 다 태준 씨 인형을 뺏으러 온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녀의 행동은 영락없는 미치광이의 그것이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강서윤 당장 여기서 나가. 이 미친년이 어디 와서 행패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손이 닿는 순간 서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광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법 제385조 1항.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하지만 긴급 이사회를 통해 후견인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지금 이 안건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정확해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민혁은 물론이고 노회한 윤이사조차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미친 줄로만 알았던 여자의 입에서 법조항이 막힘없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윤 이사 측 변호사가 황급히 나섰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지금 이건 이사 해임건이 아니라 경영 능력을 상실한 회장의 법적 후견인 자격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보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의 냉소였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민법 제940조 2육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 존중 조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 제출된 의료 기록은 모두 윤 이사님과 특수 관계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된 것들입니다.
법원은 후견인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의 교차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그의 상태를 단정짓고 제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서윤과 윤 이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서윤의 주장이 가진 논리와 설득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법 조항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자신들 또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이런 식으로 반격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윤 이사는 마침내 평정심을 되찾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윤 양, 아니, 사모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가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법 조항을 줄줄 외우다니 누가 뒤에서 시키기라도 한 모양이군요.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각본에 의한 것이라며 상황을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제정신이냐고 물으셨습니까? 네. 저는 미쳤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미친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들, 당신들은 제정신이십니까? 한평생 태화 그룹을 위해 헌신한 회장님을 이렇게 쉽게 내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할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호소력 짙은 외침이 되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더 이상 법 조항을 읊지 않았다. 대신 이사들의 양심과 이성을 파고들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이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윤 이사는 자신이 판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강서윤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 이상 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모양이군요. 오늘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사모님의 주장대로 제3의 기관을 통해 회장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었다. 강민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윤 이사의 눈짓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태준의 운명을 결정지을 뻔했던 긴급 이사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다. 강서윤은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며 굳어있는 윤 이사와 강민혁을 향해 다시 한번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활짝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고 한태준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갔다. 이사회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강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미친년이라고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강서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치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기억하는 서윤은 그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계집애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법 조항을 꿰뚫고
노회한 이사들을 상대로 판을 뒤집어 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최은숙은 아들의 히스테리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 역시 충격이 컸지만 강민혁처럼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꼴사납구나. 네가 이렇게 날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에 강민혁은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예요. 그년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고요. 처음부터 미친 척 연기하면서 우리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최은숙은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뽀얀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럴 리 없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다른 술을 썼겠지. 누군가 뒤에서 그년을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법 조항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다 누군가 써준 대본을 앵무새처럼 읊은 것뿐일 테고 그녀는 강서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혁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직감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종, 누가 식물인간 한태준이 아니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도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년이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더 이상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윤희사의 신중론에도 신물이 났다. 제3의료기관의 검증이니 절차적 정당성이니 하는 것들은 다 패배자들의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더럽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아는 뒷골목 해결사에게 연락했다. 계획은 단순하고 무식했다. 몇 놈을 시켜 한밤중에 한태준의 별장에 침입시킨다. 그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한태준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신 나간 강서윤이 발작을 일으켜버린 일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서윤은 남편을 해친 위험인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녀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완벽한 명분이 생긴다.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굴욕감을 씻어낼 복수극이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결정타였다. 그날 밤 별장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윤은 이사회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위의 모든 소리와 기척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태준 역시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했. 그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윤에게 끊임없이 조심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그들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별장 외곽의 전력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비상 전력이 켜지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산에 3명이 담을 넘어 별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프로였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순식간에 1층의 경비와 관리인을 제압하고 2층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태준과 강서윤이 있는 침실이었다. 서윤은 정전과 동시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침대 옆에 있던 묵직한 스탠드 조명을 뽑아들었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고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면을 쓴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간호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사내 중 한 명이 서윤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소문대로 정말 예쁘게 미친 여자로군. 얌전히 있어주면 고통은 없을 테니 걱정 말고. 그는 서윤을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방심한 채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이 움직였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스탠드를 사내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정확해서 나머지 두 명의 사내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서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차가운 결의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를 넘어 침대 쪽으로 물러서며 의료용 트레이 위에 있던 날카로운 수술용 가위를 집어들었다. 누가 보냈지, 강민혁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던 사내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동시에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훈련받은 장정 두 명을 혼자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 명이 그녀를 덮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목표물인 한태준에게 다가갔다. 한태준은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재활훈련으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오른팔을 뻗어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바닥으로 힘껏 밀어냈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서윤을 제압하려던 사내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사내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날려 한태준에게 다가가던 다른 사내의 등을 향해 가위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사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고 그 틈에 서윤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사내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남자는 동료 두 명이 순식간에 당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윤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한 마리 암표범과도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사내 중 한 명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는 서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냉철한 판단력, 망설임 없는 공격성,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까지.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이 사실을 강민혁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를 쫓을 수 없었다. 눈앞에 칼을 든 상대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사이 부상당한 남자는 간신히 별장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차에 올라타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패했습니다. 그 여자. 미친 게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한편
별장 안에서는 서윤이 마지막 사내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의료용품으로 그를 단단히 결박하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관리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미친 여자의 가면을 썼다. 경찰과 최은숙, 강민혁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누구도 감히 그녀를 의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한 명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가면이 벗겨졌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별장 침입 사건은 단순 강도 상해로 종결되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강서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붙잡힌 괴한들은 돈을 노리고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를 아는 자들에게 이 공식적인 결론은 한낱 희극에 불과했다. 강민혁은 도망쳐 나온 부하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전해 듣고 며칠 밤낮을 쓸과 분노로 지새웠다. 그 여자, 미친 게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그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들이 거대한 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서윤은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은 그의 오만함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그 자리에 지독한 공포와 증오를 채워 넣었다. 그는 이 사실을 최은숙과 윤 이사에게 털어놓았다. 노회한 두 악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던 하찮은 인형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비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 이제 그들은 강서윤을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명확한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별장 안. 강서윤과 한태준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가면은 소용없게 됐어. 서윤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마저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이제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는 나를 죽이려 들겠지.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서 시간을 벌 수는 없어. 그녀의 말에 한태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호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적이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때가 온 것이다. 김 비서에게 연락해. 한태준이 짧게 명령했다. 그날 밤부터 태화그룹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시작되었다. 한태준의 전략은 명확했다. 적의 가장 단단한 고리처럼 보이는 윤희사와 강민혁의 동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그는 서윤이 강민혁의 서재에서 훔쳐온 파일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 비서는 한태준의 지시에 따라 파일에 담긴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왜곡했다. 그는 강민혁이 윤 이사를 배신하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독차지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 조작된 정보는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윤 이사의 파벌에 속해 있으면서도 야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한 상무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윤 이사의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인물이었다. 투서를 받은 상무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평소 그가 강민혁이라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만하고 무능하며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정확히 일치했다. 결국 그는 이 사실을 윤이사에게 보고했다. 윤이사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자신들의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역시 증거 자료를 검토하면서부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자료는 너무나도 정교했고 자신이 아는 강민혁의 실제 자금 흐름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혁의 젊음과 무모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그 무모함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이후 윤이사는 강민혁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공유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JW그룹의 자금 지원에 대해 사사건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강민혁은 영문도 모른 채 윤이사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불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통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만남은 더욱 어색하고 경계심 가득한 탐색전으로 변질되었다. 한태준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견고해 보였던 악의 제국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적이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동안 한태준과 김비서는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비서는 한태준의 지시에 따라 그가 사고를 당한 후 윤이사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충신들을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태준이 깨어났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대신 그는 윤이사와 강민혁의 비리 증거 역시 강민혁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활용했다를 제시하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돌아가신 선대 회장의 유산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태화그룹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때 한태준의 수족이었던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김 비서가 내민 구체적인 증거와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하나둘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 이사의 독단적인 경영과 강민혁의 오만한 태도에 이미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물밑에서는 한태준을 중심으로 한 비밀 세력이 조용히 하지만 견고하게 결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폭풍의 눈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며 때를 기다렸다. 한편 강서윤의 역할도 바뀌었다. 더 이상 미친 척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침입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고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다. 특히 강민혁과 최은숙의 방문을 병적으로 거부하며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키는 척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외부에서는 그녀가 사건의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이 새로운 가면은 그녀에게 두 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첫째, 강민혁과 최은숙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둘째, 그녀는 남편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별장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수십 개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출입 통제는 훨씬 더 엄격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 철통 같은 보안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감시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이 방패 뒤에서 김비서는 의약품과 재활기구를 가지고 훨씬 더 안전하게 별장을 드나들며 한태준의 회복을 도울 수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적들은 분열하고 있었고 아군은 결집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점을 정하는 것뿐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강민혁과 윤 이사의 관계를 안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다. 한태준이 던진 이 관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민혁은 윤 이사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고 태화그룹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윤 이사는 강민혁의 무능함과 탐욕이 자신들의 대업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때 견고했던 악의 동맹은 이제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한태준 측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체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자신들이었다. 마침내 최은숙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아들과 윤 이사를 자신의 은밀한 아지트로 불러들였다.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강서윤과 한태준.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그녀의 말에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윤 이사는 노회한 만큼 신중했다.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반대에 최은숙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실패 윤 이사.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이미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물러나면 천길 낭떠러지야. 지금 필요한 건 신중함이 아니라 확실한 실행력이다. 그녀는 탁자 위에 별장의 설계 도면을 펼쳐놓았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악랄하고 치밀했다. 별장의 가스관을 교묘하게 조작해 소량의 가스가 계속해서 유출되게 만든다. 동시에 외부 통신과 전력을 차단하여 별장을 완벽하게 고립시킨다. 그리고 한밤중 작은 스파크를 일으켜 모든 것을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은 비운의 부부가 가스 누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위장될 터였다.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 외부에서 불길이 잡히지 않도록 방해하고 혹시라도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처리할 해결사들까지 고용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그들은 마침내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한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김 비서가 심어놓은 정보원은 윤 이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태준에게 배신자들의 마지막 계획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한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덫을 놓는군. 그렇다면 우리도 사냥 준비를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들에게 이 위기는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다. 화재 예정일 밤, 별장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과 한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그들의 모든 신경은 곧 닥쳐올 폭풍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김 비서의 도움으로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휠체어였지만 내부에는 비상통신 장비와
소형 산소통이 내장되어 있었다. 서유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가방 안에 응급처치 도구와 연막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작은 호신용 무기를 챙겼다. 김비서와 그의 충신들은 이미 별장 외곽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과 소방서에 익명으로 가스 누출 의심 신고를 미리 접수해 두었고, 최은숙과 윤이사가 고용한 해결사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별장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전력이 차단되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진 가운데 서유는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가스 냄새를 맡았다. 시작이었다. 그녀는 즉시 한태준의 휠체어에 부착된 소형 산소 마스크를 그의 입에 씌웠다. 그리고 자신도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바로 그 순간 1층에서부터 쾅 하는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불은 순식간에 별장 전체로 번져나갔다. 나무로 된 내장재는 훌륭한 땔감이 되어 맹렬하게 타올랐고 시커먼 유독가스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서유는 미리 계획해둔 대로 한태준의 휠체어를 밀며 비상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고용된 해결사들이 가로막았다. 그들은 방독면을 쓴 채 손에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서윤과 한태준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이쪽이야. 서윤은 망설이지 않고 반대쪽 복도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막다른 길이었지만 그녀의 계획에 포함된 유일한 탈출구. 바로 창문이 있었다. 그녀가 휠체어를 창가로 미는 동안 해결사들이 그들의 뒤를 바싹 쫓아왔다. 창문 밖은 2층 높이였지만 김비서가 미리 창문 아래에 두꺼운 안전 매트를 설치해 둔 상태였다. 그녀는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시키고 한태준의 몸을 단단히 묶은 밧줄을 창문 밖으로 내렸다. 바로 그때 해결사들이 그들을 덮쳤다. 서유는 가방에서 연막탄을 꺼내 터뜨렸다. 자욱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해결사들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기침을 해댔다. 그 틈을 타 서유는 밧줄을 이용해 한태준의 휠체어를 창문 밖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보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태준을 내려보낸 후 자신도 탈출하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분노와 광기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 여우 같은 년 내놈들은 오늘 여기서 나랑 같이 죽는 거야. 그는 화재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별장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서윤을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네가 원하던 지옥이 바로 여기야. 미녀가 서윤이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그의 급소를 찼다. 그녀의 처절한 저항에 강민혁은 당황했다. 그 순간 불길에 휩싸인 천장의 대들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강민혁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잔해의 다리가 깔리고 말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불길은 점점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서윤아 구해줘, 오빠. 오빠 좀 살려줘. 그의 애원의 서윤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휠체어에 부착된 비상통신기를 통해 그가 외치고 있었다. 서윤 그냥 와 그놈은 자업자득이야. 서윤은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안전 매트 위로 떨어졌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이끄는 사람들이 별장으로 진입해 남은 해결사들을 제압했다. 멀리서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김 비서가 건네준 담요를 한태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자신들을 가두었던 거대한 감옥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화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장례식과도 같은 엄숙함 속에서 소집되었다. 별장의 화재 사건은 전날 밤 주요 뉴스를 장식했고, 비극적인 가스 누출 사고로 후계자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이사회실에 모인 이사들의 얼굴에는 침통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 슬픔의 깊이는 저마다 달랐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애도했고 어떤 이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윤 이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은숙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탄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러나 테이블 아래로 보이지 않는 그녀의 손은 승리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성가신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졌고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었다. 윤희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태준 회장님과 강서윤 사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뒤로하고 태화그룹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갔다. 그는 그룹의 비상경영체제 도입을 선언하고 자신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JW그룹의 대주주인 최은숙 여사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두 그룹의 합병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포섭되었거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투표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었다. 윤 이사가 의사봉을 들어 모든 절차의 마무리를 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실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비서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사들 사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김 비서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윤 이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김 비서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자신의 뒤에 있는 인물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사회실의 모든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휠체어에 의지하던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일련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눈빛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폭군. 한태준이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몇몇은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내질렀다. 최은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윤이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태준은 그들의 경악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회의 테이블을 가로질러 윤 이사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명패를 가볍게 옆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내 자리가 많이 그리웠나 보군. 윤 이사. 한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서늘했다. 그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다들 재미있는 연극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군. 하지만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죽은 자, 황서윤의 얼굴이었다. 서윤은 안전한 장소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모습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여유와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최은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최은숙 씨, 제 장례식은 잘 치러주셨나요? 당신의 완벽한 비극에 제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녀의 조롱 섞인 인사에 최은숙은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의 컴퓨터에서 빼낸 파일들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태화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계약서들, 그리고 윤 이사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까지. 모든 증거는 두 사람의 검은 거래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별장 침입 사건 당시 붙잡혔던 해결사 중 한 명의 영상이었다. 그는 김비서의 끈질긴 회유와 압박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강민혁이 어떻게 자신들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강서윤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강민혁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결정타는 최은숙과 윤 이사가 화재를 계획하던 순간을 담은 녹음 파일이었다. 김 비서가 윤 이사의 측근을 통해 몰래 설치해둔 도청 장치가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다.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최은숙의 잔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윤 이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서윤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한태준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했던 끔찍한 음모. 두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거대한 야욕. 그리고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마지막 발악까지. 이 모든 것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이사회실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모두 넘어간 상태입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윤 이사와 최은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차야 했다. 그들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태준은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기괴했던 결혼식으로 시작된 인연. 미친 척하던 여자와 식물인간, 남편의 동맹이 마침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태화그룹 긴급 이사회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는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경영권 찬탈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윤 이사와 최은숙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별장 화재 사건의 진실 또한 밝혀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방화 계획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불길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의 죽음에 동정표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악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었다. JW그룹은 최대 주주이자 실권자였던 최은숙의 구속으로 인해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서윤은 더 이상 미친 여자도 연약한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그녀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간의 모든 음모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위기에 빠진 JW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주들과 임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과거 온실 속 화초 같던 상속녀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발견했다. 한태준 역시 태화그룹의 절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김 비서를 비롯한 충신들을 다시 요직에 앉혔다. 일련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의 경영 감각과 카리스마는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그의 복귀와 함께 태화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사회는 악인들을 단죄했고 두 거대 그룹은 새로운 리더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강서윤과 한태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였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이제 그 목적을 다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생존이라는 절박한 끈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연민인지 동지애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한태준이 서윤을 불렀다. 장소는 완전히 재건된 별장이었다. 잿더미 위에서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 태어난 그곳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서윤은 약속 장소에 들어서며 잠시 숨을 골랐다. 지난 몇 주간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한태준이 어떤 말을 할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거짓 결혼을 끝내자는, 서로의 갈 길을 가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일 터였다. 넓은 거실에는 한태준이 홀로 서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더 이상 환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사회실에서 모두를 압도하던 폭군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목숨을 건 비밀을 공유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가면을 벗고 마주한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보다도 더 어색하고 긴장되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태준이었다. 몸은 좀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툰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당신은요,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진 거죠. 그녀의 질문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다. 덕분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저 침대에 누워 화분에게 영양제를 빼앗기고 있었겠지. 그의 농담에 서윤도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소파를 가리켰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태준은 잠시 무언가를 고르는 듯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우리의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이었소.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 관계였지. 이제 그 계약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고 그는 서류를 검토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서유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심장이 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그의 말은 서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의 갱신, 그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한태준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깊고 진지해져 있었다. 지난 1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봤소. 미친 척 연기하는 당신.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당신. 그리고 거대한 악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당신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마치 평생 해보지 않았던 고백을 하는 사람처럼. 강서윤 씨,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사람이오. 이 결혼이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당신과 내가 함께 싸우며 지켜낸 이 모든 시간들은 진짜였소. 나는
그 진짜였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소.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미사 여구보다도 진솔하고 묵직하게 서윤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지옥 같았던 정신병원에서의 3년.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한 남자. 처음에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는 그녀의 유일한 동지이자 위로가 되어 있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의 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당신을 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세상을 꿰뚫어 보던 당신. 단 한 번의 눈짓으로 내게 용기를 주던 당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 모든 것을 되찾은 당신을.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결혼 파기할 생각 없어요. 다만 갱신은 해야겠네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진짜 파트너로서. 그녀의 대답에 한태준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길고 길었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듯했다. 그들의 앞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으로 시작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